자, 시작할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잘 보이시죠? 네. (5월 16일) 새벽, 탱크를 앞세운 군인들이 서울에 진입했다. 5.16 군사 쿠데타였다. 육사 8기생을 주축으로 한 쿠데타군의 중심엔 당시 44세 육군 소장 박정희가 있었다. 이날 오후 5시 중앙방송국에선 쿠데타 세력의 거사 명분을 밝히는 발표가 흘러나왔다. 경영 공약. 첫째,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보고에만 그친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둘째, 유엔 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패한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국가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어 권리했다고 밝힌 쿠데타군은 6번째 공약으로 법이 완성되면 언제든지 민정이양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8월 30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박정희 의장의 예편식이 있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전 23년간의 군 생활을 청산하는 자리였다. 다음에 한 구절을 남기고 저녁에 인사로 대할까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본인과 같은 불운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 5.16 쿠데타가 일어난 지 2년째로 접어든 1963년. 이에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군복을 벗고 제5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나섰다. 치열한 선거 유세전이 벌어진 끝에 드디어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이 1963년 2해 출범한 것이다. 1964년 2해 거리는 다시 한번 학생들과 시민들의 시위 행렬로 뒤덮였다. 저희가 말씀드린 한일협정 관련된 반대 시위. 학생들과 시민들은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다. 한일회담을 하루빨리 성사시키려는 정부와 이에 대한 시위대의 거센 저항은 1964년 이해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다.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던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10월 유신선언이었다. 비상국무회의가 국회의 권한을 대신한 가운데 10월 27일 헌법 개정안이 공고됐다. 통일과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제 개혁을 단행한다는 명분으로 나온 이른바 유신헌법이었다. 그 내용은 대통령은 간접 선거제로 뽑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장하되 연임 제한을 없애고 대통령에게 긴급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준다는 것이었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시해라는 그 충격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낸 것은 그때 권력의 중심부에 있던 세 사람, 바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차지철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종로구 궁정동 50번지 박정희 대통령 최후의 연회가 열렸던 그 방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곳에 차지철, 김재규, 김계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재규는 차지철을 향해서 이 버러지 같은 놈, 이렇게 원색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총을 쏘았습니다. 김재규가 이 일을 하는데 차지철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신 정권의 강력한 수호자였으나 결과적으로 그는 유신 정권의 종말을 촉진시킨 사람이 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실장 차지철. 그는 한 시대를 만들어간 주체 세력의 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그 시대가 낳은 가장 기형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 시대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그 자신이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바로 박정희 정권의 본질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거울인 셈입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보는 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 켜주시면.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제가 그 스피커를 뽑을 건데 조금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네. 무슨 대피해? 자,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껴놓으면 노이즈가 있다 그래서 저 빼라 그래서 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봤고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유신, 그 다음에 11호까지 갈 건데, 자, 영상을 좀 미리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3공화국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가 4.19 혁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4.19 혁명 이후에 그 장면 내각이 출범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주의사항이 뭐냐면,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4월 26일 이승만이 하야를 하잖아. 그리고 나면 허정가도 정부가 수립되는 거야. 그래서 허정가도 정부가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3차 개헌을 하고 총선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허정가도 정부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내각 책임제에 의해서 민주당 정권이 수립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20하고 민주당 정권은 실제로 9개월밖에 못 가요. 왜냐하면 61년 5.16 군사정변으로 바로 무너지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되셨죠?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했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61년부터 63년까지,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3년간의 군정기인데, 여기 군정기에서 여러분 주의사항은 뭐냐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어디서 발표한다? 그러니까 3공화국에 들어가서가 아니고, 어디서 미리 발표하는 거야? 예, 군정기에 미리 발표한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5차 개헌으로 해서, 원래는 이전에 내각 책임제였잖아. 그런데 다시 대통령제, 그 다음에 양원제 국회도 단원제로 돌려놓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63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 박정희가 윤보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자, 이 63년이 바로 3공화국의 시작이야. 여기 딱 지난 시간 마지막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3공화국의 가장 핵심 년, 그러니까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해가 있는데, 자, 그게 언제냐면 65년입니다. 자, 여기다가 별표를 치고 저희들이 수업이 끝났어요. 그죠?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까지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65년 한일협정 체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 저기 영상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그 한일협정 체결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어요. 그래서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데, 자, 그래서 한일협정 체결에선 이걸 연결해서 좀 같이 봐주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육삼항쟁이에요. 64년 육삼항쟁.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육삼항쟁이 왜 일어나냐면, 굴욕적인, 아까 영상에서 잠깐 보셨죠? 굴욕적인 한일회담 즉각 중단하라야. 그럼 이제 왜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그 이유는 사실은 62년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62년에, 그러니까 62년이면 언제야? 군정기죠. 자, 군정기에 이미 박정희가 뭘 만드냐면 중앙정보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중앙정보부라는 게 이미 군정기에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초대 중앙정보부 장관 했던 게 누구냐면, 그러니까 5.16 군사정변 당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러니까 박정희의 뭐 오른팔이라고 알려줬던 사실은 김종필이 중앙정보부, 그러니까 제1대 중앙정보부 장관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박정희 정치를 일명 뭐라 그러냐면 정보정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아주 기밀사항을 특정한 부서에서 다 틀어잡고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박정희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박정희 이제 정권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국가 2인자라 그러잖아. 그러면 실제로 뭐 이제 국무회의상 여러 가지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는 행정부의 서열이고, 그 다음에 입법부에 가면 국회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부에 가면 대법원장이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국무총리도 있고, 그런 게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항상 2인자가 누구냐면 중정부장이야. 그래서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부서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국정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됐죠? 오늘날의 국정원은 귀염둥이들이지. 되셨죠? 이렇게 막 댓글 올리다 걸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중앙정보부는 정말 무시무시한 부서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가족도 알면 안 돼. 다쳐. 되셨죠? 네. 자, 그런데 이 중앙정보부 장관이었던 당시에 김종필이 누구를 만났냐면 일본의 외무장성 오이라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름 보시면 일본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본의 외무장성 오이라를 만나서 한일협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협의했던 내용의 메모를 남기는데, 이 메모가 64년에 사실은 언론사로 흘러 들어간 거야. 그러고서는 이제 이 메모가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사실은 굴욕적인 그 소위 말하면 이 한일회담 즉각 중단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육사망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이건 이제 사료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물론 이제 대부분은 그 실제로 한일협정에 반영이 됩니다. 한일협정에 반영이 되는데 그냥 제가 좀 이따가 어차피 볼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 가면 사료 볼 건데 사료에 보면 한일협정을 아예 그냥 지금 볼까요? 한일협정 주요 내용을 해볼게요. 자, 일제 35년간 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자, 일본은 3억 달러를 지불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건 좀 이따가 한일협정 편에 가서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 표현을 제가 밑줄만 하나 치고 갈게요. 근데 이게 보상금 개념이 아니야. 왜냐하면 보상금은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본은 이걸 절대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리고 지금도 일본의 이 태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 이제 어떤 명목이냐면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3억 달러를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자, 이제 나머지는 차관들입니다. 이건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은 돈이에요. 그래서 2억 달러. 자, 그 다음에 민간 1억 달러.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축하금으로 3억 불을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차관으로 해서 3억 불을 더 빌려온 거야. 요건 이자까지 쳐서 나중에 갚은 돈이고요.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일협정의 주요 내용인데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 그럼 여러분 이게 3억 불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어떤 돈인지 느낌이 없잖아. 그죠? 왜냐면 이게 오늘날에 3억 불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게 이건 지금 1960년대 얘기니까 느낌이 없죠. 그래서 제가 느낌이 오도록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청구권 자금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했던 게 100억 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했던 장면 정부가 그러니까 장면 내각에서 일본에게 요구했던 청구권 자금이 60억 불이야.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가 받은 돈은 3억 불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금액도 너무나 굴욕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독립축하금이고. 되셨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 김종필 5.15 메모가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도화선이 되는 게 바로 서울대에서 일어나는 시위예요. 그래서 서울대 시위에 자, 이게 이제 유명한 자,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라고 하는 자, 유명한 사료가 있는데 요거 살짝만 보고 갈게요.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64년 5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종필 5.15 메모가 언론에 공개되고 나자 그러니까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박정희가 얘기했던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야.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얘기한 민족적 민주주의가 이거냐. 이러면서 자,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래한다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제 서울대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퍼포먼스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관을 준비한 거야, 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말 그대로 그 상여 메고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뭐 어이야 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여 메고 나가는 것처럼 그 관에 누워 있는 게 누구겠어요? 아,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지. 대체 제 얘기 듣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민족적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그러면서 이들의 이 서울대에서 시위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이 시위가 전국 시위, 그러니까 육삼항쟁으로 확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주요한 사료들 잠깐 먼저 봐드렸고요. 자, 그러면 원래 얘기대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64년에 그러니까 이런 굴욕적인 대일 외교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박정희가 어떻게 하냐면 위수령과 그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밀어붙여서 한일협정을 체결합니다. 자, 이게 65년에 체결되는 한일국교 정상화 한일협정이야. 근데 이거 완전 중요합니다. 됐죠? 그래서 자, 3공화국에서는 항상 이게 기출 포인트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걸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박정희가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65년에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박정희의 첫 번째 논리가 뭐예요? 경제제일주의지. 그래서 내가 경제를 일으킬 거라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반공이잖아. 그죠? 박정희는 이 두 가지로 밀고 간다 그랬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65년에 이루어지는 거야. 됐죠? 자, 첫 번째.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제가 긍정적인 측면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소위 말해서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경제 개발에 대한 종잣돈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됐다라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게부터 받았던 이 청구권 자금, 그러니까 독립축하금과 차관, 이걸 통해서 만드는 게 바로 경부고속도로야. 특히 경부고속도로는요, 박정희가 오늘날
사실은 이제 박정희 했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우리가 그 정도로 무슨 뭐 차가 많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이 사실은 고속도로라는 게 외국에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우리 한국에 지금 필요하냐 여기다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되냐 이렇게 굉장히 반대가 많았거든요. 근데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걸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제의 대동맥이라고 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사실은 이 돈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경제에 기여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사실은 어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오늘날 박정희에 대해서 공으로서 굉장히 많이 인정받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돈으로 또 뭘 만드냐면 바로 포항제철의 신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정말 제철 강국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경제 개발에 분명히 이 돈들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럼 이제 이 긍정적인 측면 말고 그럼 이제 부정적인 그럼 이제 어두운 그림자는 또 뭐냐? 자, 어두운 그림자는 그 과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대한 과거가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으로부터 사실은 어떠한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지. 이때 일본의 외무장성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지금도 일본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야. 그러니까 한일 관계 중에 과거의 특정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유감으로 생각해. 유감이 뭐야? 그러면 우리는 무감이야? 그렇잖아요? 유감이 뭔데 도대체? 무슨 감정이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재 반환 문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재가 우리나라에 반 있고요. 일본에 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많이 일본으로 사실은 그 약탈당했다고. 그런데 이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철저하게 외면했죠. 그 다음에 민간인 보상 문제. 사실 이 문제 아직도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본군 위안부에 가셨던 그 할머니들이 얼마 전에 사실은 이 정부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또 사실은 과거 문제 사실 하면서 또 그분들을 많이 아프게 했는데 그때 사실은 살아계셨던 할머니들이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제가 숫자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44명인가? 46명인가? 뭐 하여튼 그런데 제가 그저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중에 4분이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가 남으셨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문화재 반환 문제라든가 민간 차원의 이제 여러 가지 보상 문제 있죠. 그러니까 징병이라든가 징용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모두 일괄 타결되는 거야. 그래서 이후에 민간 차원의 보상 문제를 제기하기에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기서 생기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런 또 부정적인 어두운 면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한국교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은요 보상금이 아니고 일본이 어떻게 준 거냐면 독립 축하금으로 준 거야. 여러분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금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주는 사람이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도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운전하다가 제 차에 누군가가 다쳤어요. 그럼 예를 들어 그분이 병원을 가실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어 병원에 입원하고 나면 그 병원비 누가 내겠어요? 그다음에 그 치료비 누가 내겠어? 내가 내겠죠? 근데 예를 들어 물론 제 보험사에서 하겠지. 근데 물론 제가 내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그 병원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 누워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혹시 병원비 누가 낸지 아세요? 전대. 고맙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전한 귀가를 보장받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제가 그 병실에서 제대로 선체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게 보상금이에요. 그러니까 병원비를 내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배상을 하더라도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축하금은 얘기가 다르죠. 예를 들어 오늘 이분 생일이에요. 아무도 몰랐죠? 몰랐지? 저만 알았어요. 저만 준비했어요. 근데 제가 짠 하고서는 죄송해요. 네, 표정이 네, 잘못됐어요. 네, 뭐가 나왔어야 되나? 자, 어쨌건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이분 생일을 챙겨드린 거야.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기억한 거 저밖에 없죠? 고맙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이게 축하금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상과 축하금이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이 굴욕적인 대외교 금액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사실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되셨죠? 자, 이게 65년 한일협정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베트남 파병이에요. 자, 두 번째는 65년. 자, 베트남 파병으로 가겠습니다. 자, 한일협정은 여러분 기억하실 때 항상 뭐랑 같이 연결해야 되냐면, 자, 이거와 관련된 자료가 김종필 오이라 메모야.
됐죠? 요거 자료를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자료는 뭐냐면 브라운 각서예요. 됐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브라운 각서는 나중에 66년에 사실은 이게 쓰는 문서인데 연도까지는 몰라도 되고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게 뭐다? 브라운 각서야. 자, 그러면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베트남 파병은 어떻게 되느냐? 베트남 파병은요, 왜 이제 미국이 이걸 요구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당시에 국제 정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이제 이 얘기부터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베트남이 2차 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베트남은 원래 프랑스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동안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묶어서 사실 이제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 연방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거든. 그게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나중에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됐죠? 그런데 이 베트남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중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 바로 밑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라 그러잖아. 인도 차이나 반도가 시작되는데 인도 차이나 반도가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남북으로 긴 나라. 얘가 누구냐면 베트남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은 누구랑 좀 비슷하냐면 원래 우리나라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베트남에 여행을 가보시면 다른 나라랑 완전 달라. 그러니까 태국, 필리핀 이런 나라랑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베트남을 가보시면 일단 베트남은 굉장히 점잖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얘네들은 유교 문화권이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를 오랫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트남은 좀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나라랑은 달라요. 되게 점잖해. 됐죠? 자, 그리고 느낌도 어떤 느낌이 나냐면 우리나라랑 비슷해. 그러니까 원래 동남아의 불교 국가들은 전부 소승불교거든. 근데 베트남만 대승불교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리고 왜 대승불교가 강하고 왜 이게 유교가 강하냐면 베트남이랑 우리나라가 뭐가 비슷하냐면 예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분위기가 우리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베트남 여행 가보시면 공자의 문명 이런 데 이제 그 관광 코스로 막 들어가 있고 그렇다고. 근데 이 베트남이 프랑스로부터 하여튼 독립을 했는데 이때 독립운동을 가장 이제 많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게 누구냐면 베트남 공산당이야. 그러니까 베트남이 독립되고 나면 자 이제 베트남에서는 공산당 정부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거지. 그러니까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면 베트남 공산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동유럽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이 공산화됨으로써 또 동남아시아에 붉은 물결이 칠 거라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또 탁탁탁탁 해서 다 공산주의로 넘어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 공산화를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베트남 문제에 개입할 이게 명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억지로 그 베트남의 그 허수아비 정부인 베트남 대통령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뽑아요. 미국이 막 엄청나게 지원을 해서. 그런데 소용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막 그 허수아비처럼 뽑아놓은 게 바로 그냥 암살당해서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사실은 미국이 이제 간접적으로 어떻게 좀 그 베트남 공산당의 세력의 확산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지.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미국이 조작하는 사건이 여러분 이건 다 아시는 거죠. 이건 몰라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미국이 조작한 자작극이 뭐냐면 동킹만 사건이에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동킹만에 그 미국 배가 사실은 이렇게 정박이 돼 있었는데 그 미국 배를 베트남 공산당이 공격해서 이게 배가 폭발한 거야.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이 죽은 거야. 됐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 의회에서 파병 동의안을 통과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미국이 베트남 문제에 이제 군대를 파병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사건은 오늘날 어떻게 밝혀졌냐면 미국의 자작극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산리 대첩할 때 보면 그 만주 쪽으로 일본이 군대를 보낼 수 없으니까 왜냐면 이게 중국 땅이니까.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냐면 자작극을 하잖아. 그래서 청산리 대첩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게 무슨 사건이야? 예, 훈춘 사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훈춘 사건이라는 자작극을 하고 만주에 대규모 이제 전투병력 2개 사단을 일본이 보내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이게 미국이 했던 자작극이야. 그러면서 미국이 정말 무리하게 베트남전에 참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이제 베트남에 들어가서 이 정글 속에서 미쳐갑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은 베트남 문제에 이 개입할 명분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너무나 외로운 전쟁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미국이 무리하게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이 전쟁을 홀로 수행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미국의 작전은 뭐였냐면, 미국이 볼 때는 베트남이 어차피 이제 좀 조그만한 나라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애들 보니까 뭐야, 그냥 보면 그냥 애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지. 다 그냥 까맣고 불쌍하고 막 그래.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한 방에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러분, 베트남이 어떤 나라냐면 온몸으로 진짜 정말 온몸이 저항의식으로 똘똘 뭉친 애들이야. 그래서 몽고가 1차, 2차, 3차, 4차 계속 원정을 가서도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데가 베트남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제 이 베트남인들의 실제로 이제 저항의식이 대단하거든. 거기다가 미국의 힘은 뭐냐면, 이거 뭐 제가 6.25 설명할 때도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군사력의 위대한 힘은 사실은 공군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싸워본 나라는, 미국이 공군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미국이랑 한 번이라도 싸워본 나라들은 무조건 땅굴을 팝니다. 그러니까 땅굴은 북한만 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국한테 한 번이라도 위협을 느껴본 나라들은 무조건 지하벙커를 만들게 돼 있어. 왜 그러냐면, 미국과 전쟁을 해본 나라는 미국과 전쟁을 할 때 하늘을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요. 이게 바로 미국의 힘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미국과 이라크가 붙었던 걸프전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라크랑 두 번 싸우거든요. 첫 번째 싸우는 게 걸프전이야. 그게 이라크가 사실은 굉장히 친미적 성향이 강했던 쿠웨이트를 일방적으로 사실은 공격하자 미국이 바로 개입했던. 그런데 당시에 그 세계 군사력, 이제 이라크가 어떤 나라였냐면, 당시에 세계 군사력 4위로 평가받는 나라야. 그러니까 1위랑 4위가 붙은 거야. 그런데 그 걸프전 때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라크라는 나라가 조그만한 나라가 아니야. 근데 이라크 전역에서 이라크의 비행기가 단 한 대도 뜨지 못했어. 아십니까? 이게 미국 공군의 위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이라크 전 지역에 이라크의 전투기들이 작살이 난 거야. 그러고 나서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라크는 할 게 없는 거야. 그냥 땅굴에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그 모래에서 파봐야 얼마나 팠겠어. 이해되셨죠? 무슨 개미지옥이야? 자, 그러다 그냥 끝나는 거야. 이게 걸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힘은 공군의 힘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전쟁이 뭐냐면 산악전과 정글전이야. 그러니까 산악전과 정글전을 하면 이게 공군의 힘이 약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이라크 사태 이후에 이란도 사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번에 사실은 경제제 풀리면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이란은 잘 선택한 거야. 이란은 까불면 안 돼. 그러니까 사막에 있는 애들은 미국한테 까불면 안 돼. 숨어, 어디다 숨어? 뭐 모래파? 무슨 뭐 땅강아지야?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이 베트남전에 들어가는데요. 그 베트남은 사실 이제 베트남에는 이게 워낙 이제 더운 동네니까 엄청난 열대 우림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나무가 자랐는데 뭐 한 20m 자라잖아? 그러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의 상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을 은행나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나무들이 베트남에 가면 다 묘목들이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라면 한 50m씩은 자라줘야 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런 동네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위에 하늘에서 밑에를 보면 정말 숲밖에 안 보이는 거야. 이해됐죠? 거기다가 이 베트남 애들은 이런 정글에서 너무 많이 싸워본 애들이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침략하는 적들과 너무 많이 싸워왔기 때문에 이 정글전에, 그 전쟁의 심리전을 얘네들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글 속에서 미국이들은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리고 이 베트남전이 미국을 정말 미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베트남전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방과 후방이 없는 전쟁이야. 베트남이 이렇게 남북이 길거든요. 그런데 이 베트남전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 베트남인들조차도 실제로 미국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미국에게 조금 더 우호적이었던 베트남인들과 그 다음에 굉장히 적대적인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베트공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야. 이게 베트남전이야. 그러니까 베트남전의 특징이 뭐냐면 전방과 후방이 없는 전쟁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안 그래도 정글인데다가 이게 전방과 후방이 없잖아. 그러니까 폭격 지점이 명확하지 않은 거야. 폭격 지점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미국의 가장 큰 힘인 공군의 힘이 죽는 거야. 여기다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가장 미쳤던 건 이 베트남과 베트공이요, 또 실시간으로 체인지도 돼요. 그러니까 낮에는 와갖고 막 기분이 쪼꼬리 막 이래, 여자애들이. 그럼 이제 오예 이쁘다 그래서 쪼꼬리 막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땡큐 그러고 여자애가 가요. 근데 얘가 밤에 또 오는 거야. 그들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바구니를 하나 들고 와.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뭐 아까 초콜릿 고마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갖다 주라 그랬다. 그러면 이제 미군이 땡큐 그러면서 이제 그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가 그러고는 들어와서 막사에 들어와서 그 예를 들어 바구니를 열면 폭탄이 터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미국이. 이 속에서 미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얘네들이 정글전에서 하는 심리전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미국인 2,000명이 이렇게 2,000명 정도가 예를 들어 군대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놓냐면
그 베트남 정글 같은 데다가 그리고 땅을 파나 땅을. 그리고 땅 파놓고 별것도 없어. 땅 파놓고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다가 대나무 2개 꽂아 놓는 거야. 그리고 대나무 2개를 꽂고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고서 여기다 이렇게 무슨 뭐 동물 사냥해? 이렇게 덮어놓는 거야. 나뭇잎 같은 걸로. 그럼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가다가 거기에 쏙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대나무에 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왜 가다가 뭐 나뭇가지 같은 거 건드리잖아? 그러면 나무를 이렇게 꺾어서 휘어놔. 그런 다음에 끝에다가 칼 같은 거 매달아놔요. 그래서 나뭇가지 건드리면 가지가 원래대로 탁 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걸어가던 예를 들어 미군의 목 같은 데다 단검이 탁 꽂히는 거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2,000명이 진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몇 명을 죽일 것 같아? 몇 명 죽일 것 같냐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한 명만 죽잖아? 이렇게 2명만 죽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0명이 정글 속에서 움직이질 못하는 거야. 이게 전쟁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엄청난 고온다습한 정글 속에서 이 엄청난 벌레들 속에서 바로 미국은 미쳐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공군은 힘을 발휘하지 못해. 그리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은 전혀 미국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되셨죠? 이렇게 1960년대 초 사실은 그 미국은 무리하게 베트남전에 참여했다가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돼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이 가장 최근에 치열한 백병전의 경험이 있는 게 누구야? 가장 치열한 백병전의 경험이 있는 게 누구야? 대한민국이죠? 그래서 바로 1950년에서 53년까지 정말 열심히 싸웠잖아.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은 공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정글 속에서 몸으로 붙어서 싸운다고. 그러니까 백병전의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파병을 요구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1965년 박정희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베트남에 파병을 하게 되는데요. 결론으로 갈게요. 자, 그럼 베트남 파병의 가장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는 뭐냐? 경제 개발에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일로 귀결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경제 개발에 사실은 실제로는요. 이게 장기간에 보면 일본에게 청구권 자금 받은 거 있잖아. 독립축하금. 그러면서 한국교 정상화한 거 있죠. 이거보다 경제 개발의 효과는 사실은 이게 더 컸어요. 그래서 1960년대 우리의 경제 개발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트남 특수예요. 자, 그래서 베트남전에 파병하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대가를 받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것도 경제 개발에 확실하게 도움이 돼요.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건 뭐냐? 자, 부정적인 건 여러분, 사람을 죽일 때는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 사람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때는요,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듣고 공감이 돼야 돼. 그런데 베트남전은 사실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야. 왜냐하면 미국조차도 서방 국가들로부터 이게 외면받았던 전쟁이야.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뭐가 됐냐면 미국의 용병 국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베트남전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군인을 가장 많이 파병한 나라가 당연히 미국이겠죠. 2위가 누군지 아세요? 2위가 영국이 아니고요. 우리예요. 우리가 5만 명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이 파병한 나라가 없는 거야. 그런데 처음에 사실은 이제 박정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후방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지원부대니까 전쟁에 직접 투입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왜 그러냐면 베트남전이라는 전쟁 자체가 전후방이 없는 전쟁이야. 후방이 있어야 후방으로 가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베트남에 도착하는 순간 이제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 받고 근데 실제로 그 베트남에 파병된 우리나라 국군들에 대한 월급을 누가 다 줬냐면 미국이 다 준 거야. 그럼 우리는 뭐가 된 거야? 미국한테 돈 받고 가서 남의 나라 사람을 죽여줘? 이 용병 국가가 된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도 그래서 정말 가장 친미적인 나라라는 우리가 그 꼬리표를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사실은 국가 이미지.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국가 이미지의 실추죠. 국가 이미지의 실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가 된 거야? 우리는 그냥 용병 국가가 된 거야. 그래서 돈 받고 가서 사람 죽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다음 그래서 실제로는요. 여기서 여담을 하나만 얘기하면
대통령 박정희도 사실은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젊은이들의 핏값으로 사실은 경제 기반에 또 종잣돈을 만든 거잖아. 이런 아주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물론 제가 박정희는 아니지만 대통령 박정희도 분명히 많은 그 괴로움이 있었을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우방 국가인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경제 특수 효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박정희는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실제로 박정희가 여기에 대한 많은 또 마음의 빚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가 여러분 베트남 가는 거 아세요? 실제로 베트남 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베트남,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베트남 간 건데, 그러니까 박정희도 마찬가지야. 베트남에 도착하는 순간 위험에 빠지는 거야. 왜냐하면 저런 밖에 없는 전쟁이거든. 그러면서 실제로 국군들을 동요한다 그래서 그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거지. 아마 다른 대통령들은 못할 걸. 왜냐하면 박정희는 기본적으로 군인 출신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웬만한 대통령들 아마 가는 게 쉽진 않았을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그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이런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역사 왜곡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베트남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여러분 나쁜 짓 정말 많이 했어요. 여러분 동남아 여행 가보시면 지금 예를 들어 베트남 가보잖아요. 그러면 베트남은 지금 한국을 뭐라고 기억하냐면 그냥 사실 한류의 나라고 케이팝의 나라죠. 그런데 베트남에 나이 좀 든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자, 한국이라면 치를 떨어요. 그러니까 정말 원수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 국군들이 실제로 베트남에 가서 가장 악명을 떨쳤어.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국군 만약에 베트공들이 하나를 죽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 마을을 초토화시켰어요. 100명 이상을 죽인다고. 그래서 한국인 한 명을 죽이면 니네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베트공들을 죽였던 게 또 한국 국군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악명을 떨쳤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베트남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반항 감정이 강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도 있었냐면요. 이거 진짜 말하기 부끄러운데 라이따이안. 여러분 라이따이안 문제도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야. 이게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이건 반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남들한테만 반성하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 라이따이안이 뭐냐면 얼마 전에 유사 사건이 또 터졌죠. 그러니까 봐봐.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가 왜 인정하고 반성이 필요하냐면 그 인정과 반성이 없으면 반복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일본이 지난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에게 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문제에 대해서 과거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문제를 제기하냐면 여러분 이건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야.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반성이 없는 자는 이 일을 또 하게 돼 있다고.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 일이 또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이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아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터진 사건 아시죠? 필리핀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 진짜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무슨 영어 유학인이 뭐니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못 가니까 다 어디 간 거야? 전부 그 만만한 필리핀 간 거지. 그래서 다 이게 필리핀식 영어 배워온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가서 공부를 할 것이지. 가서 뭐 했냐면 필리핀 현지 여자들 사이에서 뭐예요? 다 애기들 만들었잖아. 그 호녀라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다 버리고 오는 거 아니야. 맨날 해놓고 버리고 오는 게 아주 장기야.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필리핀 문제가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라이따이안이야. 그러니까 베트남에 한국 군인들이 무려 5만 명이나 갔다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인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나면 베트남에 라이따이안이 몇 명인지 아세요? 10만이야. 10만. 정말 아들 딸 구별 말고 둘씩 낳았나 봐. 5만이 가서 10만을 만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라이따이안 10만을 진짜 다 버리고 왔어. 미국 애들은 원칙이 있어. 전국 이제 전 세계 얘네들도 엄청 파병 나가 있잖아. 그러면 현지인들이랑 사이에서 애기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미국 애들은 어떤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애를 데려가요. 이게 이제 미국인들의 특징인데 한국인들은 다 놔두고 오는 거야. 그냥 다 놔두고 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한국인과의 혼혈아. 그러니까 라이따이안이 베트남에서 10만이나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베트남인들이 보는 한국인들은 정말 원수의 나라잖아. 왜냐하면 가장 우리한테 악랄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라이따이안이 베트남의 최하층을 구성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경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베트남 사회 속에서. 이게 라이따이안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갖고 있는 게 1965년 한일협정과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데 여러분 이건 이해되세요? 이건 다 이해됐지? 65년에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과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졌는데 이건 둘 다 경제 개발에 도움이 된 게 맞지? 그지? 그럼 이건 패스. 그럼 다 이해한 거야. 그러면 왜 반공이야? 이게 왜 반공이야? 그러면 첫 번째, 베트남 파병이 반공인 건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우리가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인들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은 이들이 뭐예요? 공산주의자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자유세계의 수호자들이고 뭐 이제 이 명분으로 죽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공 아니야. 베트남 파병이 공산당이랑 싸우러 갔으니까 반공이지. 이해 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그런데 여러분 한일 국교 정상화는 왜 반공입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파병은 그러니까 스토리가 보니까 반공이 맞아. 그런데 한일 국교 정상화는 왜 반공이야? 그러면 이것도 반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일 국교 정상화 뒤에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냉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 지금 그 중국 이제 북한 사실 이제 뭐 핵실험 그거 관련된 예를 들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새 신냉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미국이 있는 거지. 봐보세요. 60년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있잖아. 그죠? 여기에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북한이 있어. 그죠? 그럼 보세요. 이 빨간색 트리오가 다 연결돼 있죠. 다 연결돼 있잖아.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상황이 달라요. 자, 그러면 지금 자유주의 세계를 보면 여기 미국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국이 있잖아. 여기 남한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누가 있냐면 여기 이제 일본 애들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미국과 한국은 그 한미 사실은 이제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지.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제 끊겨 있냐면 여기가 끊겨 있는 거야. 여기가. 이해돼요? 왜냐면 그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광복 이후에 우리는 일본과 외교 관계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당시에 일본이 1960년대 다시 세계사 무대에 컴백을 해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전범국가로서 1945년 사실 일본이 마지막까지 버텼던 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이제 2차 대전에서 보면 가장 나쁜 짓을 많이 한 놈들이 일본이에요. 실제로. 왜냐면 실제로 독일은 그 유럽 쪽에서 전쟁을 했는데 독일이 점령한 지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점령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남아의 대다수의 나라, 그 다음에 태평양에 떠있는 엄청나게 많은 섬들, 그게 다 일본 지배하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은 나쁜 짓도 제일 많이 했었다고. 그러니까 2차 대전의 전범국가, 그것도 핵심 전범국가라는 얘네들이 이제 꼬리표를 달고 원폭 2방 맞고 작살 난 거 아니야. 그런데 일본 경제를 1950년 한국전쟁하면서 우리가 다 살려줬잖아. 그런데 1960년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일본이 다시 세계사 무대에 경제대국이라는 타이틀로 컴백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964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올림픽이 개최돼요. 이게 1964년 도쿄올림픽이야.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하는 거 아세요? 나중에 제가 전두환정부 가서 할 거예요. 자, 전두환정부 때 이 얘기 할 건데 이게 1988년 서울올림픽이에요. 이게 아시아 두 번째야. 그리고 세 번째 올림픽이 여러분 기억하시는 2008년. 이거 다 아시죠? 자, 이때 어려서 몰라요. 그러는 거 아니죠? 저 몇 년 안 됐어, 이거. 자, 이거 모른다고 너무 어린 척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베이징 올림픽 기억나시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일본이랑 우리가 20년, 이 말이 지금은 의미가 없는데 올림픽 열리는 거 보면 알아. 일본이랑 우리랑 20년 차이. 일본이랑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랑 중국이랑 20년 차이. 옛날에 이 말이 있었다고. 그게 올림픽 열리는 거 보면 알아. 물론 지금은 이 간격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지만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원래 이대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니까 1964년 그 도쿄올림픽이 확정이 되면서 이제 일본은 1960년대 경제대국으로 세계사 무대에 다시 컴백하게 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일본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아시아 쪽에서 다시 영향력을 확대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지. 그게 뭐냐면 일본은 사실은 2차 대전 전범국가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재팬이 더 많이 팔려나가려면 일본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해야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일본 상품 팔리는데 이거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기업들이 광고할 때 보면 그래서 기업 이미지 광고라는 걸 하는 거야. 그렇게 돈 많이 들이면서 예를 들어 뭐 또 하나의 가정 그러면서 뭐 사성 뭐 이래가지고 광고 하잖아요. 아이 몰라? 그렇잖아요. 그 뭐 비치 있는 곳에 뭐 세산 뭐 이러면서 하잖아. 광고 그렇잖아요. 뭐 세산중공업 이러면서 하잖아. 그럼 뭐 특별히 물건 파는 것도 아니잖아. 그게 그 광고 왜 하냐고. 여러분 기업 이미지가 좋아져야 돼. 그래야 사실은 그 회사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좋아져야 전 세계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상품이 더 많이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죠. 그다음에 과거사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은 사실 이제 당시 상황이 정말 짜증났던 게 뭐냐면 미국은 지금 베트남 전쟁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개고생하고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의 미국과의 대립축이 위쪽에 있단 말이야. 그런데 얘네들이 돌출 행동을 하면 미국은 참 난감한 거야. 베트남전 감당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지금 일본이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잖아. 그러면 사실은 이 라인이 지금 북한을 막고 있는 이 라인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의 이 경계가 사실 이거 일본이랑도 상관이 있잖아. 이거 니들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도 뭔가 니네들이 경제도 부담을 하든가 뭔가 부담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일본한테 야 니네들도 뭔가 역할을 해라. 그러면 이제 일본이 한마디 하면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쟤들이 싫대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럼 이제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미국이 맨날 하는 얘기가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어요. 미국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과거의 문제를 그만 얘기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 이 얘기를 미국이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국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과거사 문제가 터진다든가 예를 들어 독도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미국이 일본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우리 편을 들어줄 것 같아. 근데 이거 한국인들이 되게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친미로 1, 2위 하잖아. 그쵸? 처음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지 누구랑 친해 그럼.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미 1, 2등 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등이라고 말 못하는 게 일본 때문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세계 친미 1위는 사실 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일본이랑 우리랑 붙으면 얘네들 2차 대전 때 싸웠는데 뭐 미국이 뭐 일본에다 원폭도 터뜨렸는데 여러분 그게 옛날 얘기야. 됐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친미적인 나라가 사실 일본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랑 일본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여러분 미국이 누구 편을 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일본 편을 들면 일본 편을 들지 우리 편 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정치인 중에 사실 친일적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개발이라든가 미국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지금도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기여하고 엄청나게 많이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깝깝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그 과거 문제를 언제까지 싸울 거냐. 화해 좀 해라. 화해 좀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한일교 정상화 사실은 확정의 배경에 누가 있냐면 그래서 미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일교 정상화는 이 세 나라의 필요가 다 같이 맞물리는 거야. 한국은 그러니까 그 보상금을 일본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서 경제개발에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본 입장에는 새롭게 1960년 경제대국으로 세계사 무대에 컴백하면서 이 일본이라는 전범국가, 2차 대전의 전범국가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지를 쇄신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 해결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줬던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미지 개선에 효과가 가장 큰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건 일본도 필요했던 거야. 이해됐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빨리 이 라인을 연결해야 되는 거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1965년 한일교 정상화, 한일협정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한일협정이 맺어지면서 요 라인이 연결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한일협정 체결도 뭐랑 관계 있다? 방공이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말씀 다 드렸고요. 자 그러면 원래 얘기대로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65년이 워낙 중요해서 제가 65년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7년으로 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계속 이어가 보면 이렇게 돼요. 그 61년에서 63년까지 군정을 했죠. 그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5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이기고 당선됐다 그랬지. 그러면 63년부터 67년이 뭐가 되는 거야? 박정희의 5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고 나면 67년에 6대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그 야당이 후보를 잘못 냈어.
그러니까 윤보선은 이미 뭐 시대적 상황이 다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한 가시적 효과들이 사실은 이때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잡음도 있었지만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의 지지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6대 대통령 선거에선 사실은 4대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박정희가 압승을 하게 돼요. 됐죠? 그래서 윤보선은 완전 지고 박정희가 압승을 하는 거야. 됐죠? 자, 이러면서 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6대 대통령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67년에서 오케이, 71년까지죠.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6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이제 그다음에 문제가 생겼지. 또 어디에 걸린 거야? 그렇죠. 또 대한민국 헌법에 걸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군정 3년을 빼더라도 지금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 그럼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출마할 수 있어, 없어? 없지. 또 뭐 때문에 없어? 헌법 때문에 없죠? 지난번에 풀었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 그건 초대 대통령이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못 나오죠? 그래서 어떡하냐면, 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바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야. 이게, 자, 67년 68 총선입니다. 됐죠? 근데 이게 유명한, 막걸리 선거, 그 다음에 고무신 선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부정선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당시에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왜 이렇게 많이 국회의원을 당선시켜야 돼? 막 부정선거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뭐 할 거냐면, 자, 보세요.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개헌을 해야 돼. 그러면 개헌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국회의원의 찬성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번에는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최소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돼. 여기까지 됐죠? 자, 이게 68 총선이에요. 됐죠? 그래서 실제로 자,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또 연일 시위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등원을 거부해요. 됐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가 터지냐면 간첩단 사건이 터져요. 이게 뭐냐면 동백님 사건이야. 됐죠? 이 동백님이 뭐냐면 이게 영어를 지금 음차한 거예요. 음차. 그래서 이게 이제 원 발음을 하면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거야. 얘가 동베를린이야.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 베를린이라는 수도가 있잖아요. 도시. 그러니까 당시에 동서독이 있을 때니까 동베를린 간첩단 사건이야. 그런데 동베를린을 한자로 동백님 이렇게 표기한 거야. 대단하죠? 신비롭고 놀라운 발음이야. 됐죠? 무슨 꽃 같아.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뭐 화가 이제 뭐 이응로 화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음악가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알고 봤더니 뭐야? 북한의 간첩이었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간첩단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전국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반공의 분위기가 고조되겠죠. 되셨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총선에 대한 문제가 무마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68년이 되면 이제 정말 반공의 시대가 돼요. 68년은 시작부터 이제 한반도가 뜨거워집니다. 자, 1월 21일 날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1.11 사태. 그러니까 이게 일명 뭐냐면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게 김신조 사건이야.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김신조 사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68년 1월 21일 날 그러니까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이 철책을 뚫고 그 다음에 어디로 진격을 했냐면 청와대로 진격을 한 거야. 그런데 이제 이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진격하다가 다 사살당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이 생포당한 거야. 됐죠? 그 생포된 사람이 누구냐면 김신조야. 됐죠? 그래서 이제 이제 정부기관, 국가기관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신문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왜 왔냐? 서울에 왜 왔냐? 그랬더니 김신조가 뭐라 그랬냐면 박정희 목다루 왔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박정희 누군데? 우리 대통령 아니야. 그래서 나라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박정희 정부가 뭘 준비하냐면 뭐라고? 목다루 왔다고? 우리도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누굴 보낼 거야? 김일성 목다루 보내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다 김일성 싫어하잖아. 그죠? 자, 갈 사람. 누가 손 들겠어요? 그죠? 그죠? 네, 그죠? 날 볼까봐, 깜짝 놀리겠죠? 눈빛이 마주치면 안 되지? 그쵸? 누가 가? 아니, 뭐, 싫은 건 다 뭐, 때려잡자, 김일성, 뭐, 이건 다 똑같이 얘기하지만, 있잖아? 무찌르자 공산당이지만, 당신 보고 가라면 가겠냐고. 아무도 안 가지. 그래서 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서 죄질이 너무나 나빠서 사형이 결정된 사형수들, 그 사형수들을 모은 거야. 그러면 니들은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목 따고 내려오면 살려줄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사형수들을 모아서 따로 훈련을 시켜요. 근데 그걸 어디서 훈련시키겠어? 그래서 서해에 있는 무인도에 가서 따로 훈련을 시킨 거야. 이게 여러분이 영화로 보셨던 바로 실미도라는 영화가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탄생되는 게 뭐냐면 실미도 부대야. 여기가 됐죠? 그래서 실미도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결국 그 영화의 끝을 보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돼요.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동서냉전이 완화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데탕트 분위기가 돼요. 됐죠? 그래서 이제 좀 평화의 모드로 바뀌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때 이 전 세계가 평화로운 모드로 가는 그 시기에 김일성 목다로 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미도 부대가 폐기 처분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실미도 부대원들이 나중에 거기서 탈출해서 이제 무트로 올라와서 사실은 난동을 부리다가 여러분 영화 다 보셨죠? 그렇게 다 사살되면서 끝나는 거야. 이제 그게 나중에 영화화된 게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예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이제 1.1 사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진삼척 무장공비야.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승복 어린이 모르시죠? 예, 저는 워낙 어릴 때 그 방공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승복 어린이라고 있어요. 이승만 아니야. 이승만은 대통령이지 어린이야. 그래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래서 뭐 그 초등학생을 입을 찢어서 죽였다는 그 이승복. 근데 이제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그 이승복이 실존 인물이냐가 문제긴 해요. 자, 어쨌든 간에. 자, 울진 삼척 쪽에 무장공비들이 이제 막 침투하면서 계속 위기감이 고조되는 거야. 여기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68년에 만들어지는 게 향토 예비군이에요.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 다 예비군 훈련 하지 않아? 우리 다 예비군이잖아. 잘못했어요. 저는 끝났어요. 자, 그래서 자, 잘못했어요. 아이, 표정 그렇게 줘. 자, 그래서 자, 어쨌든 간에 뭐라고요? 예비군. 그 요때부터 예비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향토 예비군. 근데 이게 재작년 기출이야.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복고풍이야. 요거 그대로 나와. 이게 뭐였냐면 순서 맞추기야. 그래서 이게 지방직에서 나왔는데 또 이것도 쓰러졌었어요. 왜냐면 향토 예비군을 알아도 언제인지 연도가 정확하지가 않은 거지. 됐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이 이때 제정이 돼요. 그리고 국민교육헌장을 다 외우게 해. 됐죠?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뭐 저도 어릴 때만 외웠던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뭐 안으로는 뭐 방고의 태세를 확립하고 뭐 밖으로는 인류 공용의 위바절 때이다. 이에 우리의 뭐 교육의 지표로 삼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근데 대빵기로. 근데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이거 안 외우면 집에 안 보내주는 거야. 선생님이 외우고 가래. 근데 제가 어린 나이에도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너무 길었어.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외웠던 건 기억이 안 나고 항상 그래서 남았던 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막 울면서 남았다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뭘 알아. 그렇잖아? 그래서 말도 얼마나 어려운데 뭘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그렇잖아? 말 뜻도 안 가르쳐주면서. 그래서 이게 국민교육헌장 제정인데 이거 올해 기출 문제야. 됐죠? 얘가 올해 나왔잖아. 그래서 이거 순서 맞추기 해갖고 또 다 쓰러졌던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것도 눈도장 찍으시고, 그러니까 요즘에 분위기가 이렇게 좀 복고풍이에요. 그래서 자, 요런 것들 눈도장 찍어놔야 돼. 됐죠? 자, 계속 갑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69년에 자, 박정희가 6차 개헌을 단행하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럼 6차 개헌은 뭐냐? 자, 이것도 독재 정권 연장 강화와 관련된 개헌이야. 됐죠? 그 눈도장 찍어놔야 돼. 자, 여기 내용이 뭐냐면 삼선 금지 조항만 삭제하는 거예요. 됐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잘 생각해봐요. 삼선은 독재가 아니야. 그럼 2선은 민주주의? 3선은 독재야? 여러분 고정관념 버리세요. 제가 볼 땐 3선까지는 괜찮아. 4선은 독재인 것 같아. 그래서 4선은 못하게 하는 게 맞아. 그래서 재선까지만 가능한 건 너무 과해.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박정희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조국의 근대화야. 그래서 조국의 근대화를 이루겠다는 거야. 그리고 민족을 중흥시키고 이 어려운 시기에 안보의 위기 상황에 우리에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삼선 금지 조항을 삭제시키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재선을 하고 칠 때는 못 나오지. 그런데 나올 수 있게 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미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3분의 2 이상이 확보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건 국회에 들어가서 그냥 표결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민주공화당 여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그냥 표결 붙여버릴 거니까. 그랬더니 이제 민주공화당이 어떻게 하냐면 민주공화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 피해서 이게 왜 변칙 날치기 통과라 그러냐면 별관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국회 본관 본회의실 말고 뒤에 별관에 가서 그게 중요한 게 국회의장 그 몽둥이 중요하거든요. 그건 잘 챙겨가야 돼. 그 망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가서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본안건은 통과됐으면 선언합니다. 끝낸 거야.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변칙 날치기 통과라 그래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박정희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야. 원래는 못 나오는 거지. 여기가 됐죠? 그리고 이건 앞에서도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시에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한테 혼날 거야. 이게 역사가 반복되잖아. 그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잖아. 이승만이 1대, 2대, 3대 나와 못 나와? 못 나와. 그런데 뭐 했어요? 54년에 4.45 입개헌. 그래서 56년 3대 대선에 나왔지.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야?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한테 혼나잖아. 신익희 안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렇잖아요? 자, 근데 박정희도 똑같아요. 군정 3년 빼고 그 다음에 5대, 6대 했지. 7대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그런데 69년에 6차 개헌이야. 그래서 이제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야당 후보 김대중한테 혼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56년 3대 대통령 선거와 71년 7대 대통령 선거가 우리가 현대사에서 배우는 대통령 선거 중에 정말 빅 매치예요. 됐죠? 자, 그러면 71년 7대 대통령 선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1년 7대 대통령 선거는요. 일단 첫 번째 야당이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6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도 좀 제대로 못 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아주 참패를 했잖아. 그런데 71년 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사실은 야당이 아주 전략을 잘 세운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야당 후보를 뽑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 참여 경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40대 후보들이 4명, 그러니까 3명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당시에 48세였던 이철승 40대야. 자, 그다음에 이제 44세인가? 뭐 45세인가 그런데 김대중 후보. 그리고 또 43세 김영삼 후보. 이렇게 해서 이철승, 김대중, 김영삼 이렇게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이렇게 3명이 야당 후보로 사실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경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총 투표 결과 1위 후보가 김영삼이에요. 1위가 김영삼. 그다음에 2위가 김대중. 그리고 3위가 이철승이야. 그런데 문제는 그 1위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참여를 이제 획득을 못 했어요. 그래서 3등 후보가 탈락하고 그다음에 최종 1등이었던 김영삼과 2등이었던 김대중이 최종 이제 투표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김대중 후보가 역전을 시켜요. 자, 그래서 김영삼을 꺾고 자, 야당의 후보로 당선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김대중 후보가 등장을 해서 엄청난 야당이 바람을 일으켜요.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박정희가 이제 당시에 그 이 7대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궁지에 몰렸던 이유가 뭐냐면 소위 말하면 박정희식의 성장 위주의 정책. 잘 살아보세. 이게 사실은 거짓말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프레임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마치 대한민국 경제가 좋아지면 당신들이 다 좋아질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잖아.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문제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건 사실은 그건 그 문제야. 이건 정책을 따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뭐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국민들한테 책임지라 그러고 한국 경제가 또 좋아지면 그렇다고 해서 그 단물이 국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문제거든 서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성장의 그림자, 성장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이제 국민들이 알게 돼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전태일 분신 사건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이 결국 70년에 터지게 되는데요. 이 전태일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한국 현대사에서 노동운동의 시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태일은 당시에 이제 동대문 청계 피복 공장 노동자였는데, 당시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이제 너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이들이 사실은 일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태일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 노동이 너무 과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여공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 뭐 청계 피복 공장에서 받는 돈, 예를 들어 월급을 한 30원만 더 올려달라. 근데 여러분 요건 금액이 환산이 안 되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최소한 인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게 해달라. 왜냐하면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쉬었거든요. 당시에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거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태일이 알게 된 거야. 뭐냐면 그런 법을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근로기준법이라는 건 있었어. 전태일은 몰랐던 거지. 있었던 거야. 근데 아무도 안 지키는 거지. 안 지켜서 그렇지 법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전태일이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내 옆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했던 대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그게 이제 전태일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전태일 분신 사건은 사실은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대학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대학생들, 이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참여적인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제 의식 있는 친구들이 노동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시작이라고 불리우는 게 전태일 사건이야. 됐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역도 좀 잘 되고 수출도 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제 규모도 좀 커지는데, 근데 노동자와 농민의 삶은 여전히 열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보여지는 거야. 그다음에 또 하나, 철저하게 소외됐던 동네가 어디냐면 농촌이죠.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도 민심이 안 좋아지는데 앞으로 대통령 선거는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엔 뭐라냐면 농촌 살리기 운동을 하는 거야. 이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됐죠? 그래서 1970년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여긴 제가 안 써놨는데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즈음에 71년에 와우 아파트 사건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와우 아파트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박정희식의 개발, 빨리빨리의 후유증을 가장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와우 아파트라는 아파트가 새롭게 이제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입주를 했어. 그리고 입주를 하고 한 달 만에 낮에 이 아파트가요 그대로 무너져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만든 아파트가 와우죠. 그래서 와우 아파트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와우 아파트 사건이야. 그러니까 박정희식의 정말 빨리빨리에 대한 후유증,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어두운 그림자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박정희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야당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대 기술론을 끌고 나오면서 사실은 바람몰이를 한다고. 됐죠? 자,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박정희가 94만 표 차이로 정말 간신히 당선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정희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그러니까 경제 상황도 점점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박정희의 성장에 대한 허구가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국민들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되셨죠? 이러면서 지지율이 점차 떨어지는 이런 위기 상황을 맞게 되는데, 자, 박정희는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해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떻게 하냐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72년으로 넘어가는데, 72년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신 시작 부분만 할게요. 시작. 근데 이제 유신 이제 선포로 가는데, 좀 전에 여러분 영상에서 유신 영상도 잠깐 보셨죠? 유신도 잠깐 보셨는데, 여러분 유신은 여기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 나와요. 영상에 나왔는데 혹시 여러분 뭐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박정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공이야. 그러니까 반공과 경제 성장이라는 항상 두 개의 축을 붙잡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이게 박정희 정치의 가장 중요한 두 프레임이야. 이해됐죠? 그런데 딱
딱 한 번 유신 갈 때만 반공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유신헌법을 제정하는데 이때 목적이 뭐냐면, 이때 명분이 뭐냐면 뭘 위해서야? 통일을 위해서야. 그래서 유신 시기를 대표하는 핵심 기구가 이름이 반공국민회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 단체 완전 중요해. 그래서 유신 때 가장 핵심 기구가 이름이 뭐냐면 통일주체국민회의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은 왜 발표하는 거냐면 바로 통일을 위해서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로 나가는 과도기에서. 그래서 유신 바로 전에 뭐가 이게 같이 맞물려 있냐면 요 순서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72년에 7.3남북공동성명이야. 이건 여러분들이 통일편에 가서 어차피 자세히 배우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통일 그러면 어차피 시험에 3개밖에 안 나오죠. 72년 7.3남북공동성명, 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어차피 3개밖에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런데 7.4 남북공동성명은 오늘날도 역사적 의의가 있는 건 뭐냐면 통일에 대한 최초의 합의야. 그래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이 여기서 천명이 되는데 이 통일의 3대 원칙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효합니다. 되셨죠? 자, 이게 7.4 남북공동성명인데요. 근데 7.4 남북공동성명은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얘는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되는 거냐면 당시에 중앙정보부 장관이었던 이후락이 평양의 비밀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누굴 만나냐면 이제 북한의 최고 인사들, 뭐 김일성을 포함한.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4일 날 얘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 거냐면 서울과 평양에서 얘가 동시 발표입니다. 나중에 뒤에 그 91년 남북기본합의서 같은 거 할 때 제가 요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노태우 정부 시기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해요. 그래서 남측의 대표 정원식, 북측의 대표, 그 다음에 해서 같이 이제 만나서 어떡한 연영묵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 회담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하고, 물론 회담의 모든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주요한 내용들은 사실은 그 진행 과정을 국민들이 조금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엔 동시가입이 이루어지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약간 정치적 쇼에 가까워요. 그래서 중앙정보부 장관 이후락이 평양 간 건 어차피 아무도 모르고요. 그 다음에 7월 4일 날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공동성명이라고 하는 합의서를 빵 하고 터뜨리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전국적으로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남북이, 그러니까 69년 닉슨 독트린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다 화해의 무드로 가고, 그 다음에 남한과 북한도 통일이 될 거다. 이런 분위기야. 됐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유신헌법이 발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신헌법의 논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신 때만 반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유신의 논리가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10월에 유신헌법을 발표하고요. 이거 국민투표 과정도 거쳐요. 여기 국민들이 투표해줬다니까 이거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 명분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대통령의 권한을 무조건 강하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박정희가요, 이거 실제로 발표할 때 본인의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유신 구테타라 그래요. 본인이. 그래서 내가 유신 구테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통일을 맞이해야 될 때야. 통일을 준비해야 될 때라고. 그런데 남측을 봐라. 근데 남측은 다 잘났잖아. 당신들 다 잘났잖아. 그래서 다 흩어져 있잖아.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있어. 그러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예를 들어 뭐 이제 전체적인 뭐 국민 투표를 한다. 뭐 예를 들어 뭐 그럼 다 어떻게 되겠어요? 남측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고 북측은 김일성 중심으로 다 모여 있잖아. 그러면 한반도는 누가 주도하겠어? 김일성 중심으로 똘똘 뭉쳐놓은 북한인들이 주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일로 가는 과도기에서 제가 계속 그러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국민적 권리를 조금만 줄여달라는 거야. 그리고 조금만 참아달라는 거야. 그리고 대통령인 저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달라는 거예요. 좀 더 제가 많은 것들을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게 힘을 실어달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헌법, 유신헌법이 필요한 이유야. 이렇게 박정희가 역설을 해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실제로 유신헌법이 발표되고 나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제 투표를 해줘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 유신헌법 발표 과정에서 국회는 다 해산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정당 활동을 못하게 막아놔. 그리고 나서 유신헌법을 선포하고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간다? 자, 유신으로 가게 되는데, 자, 본격적인 유신체제의 출범에 관련된 얘기부터 이제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신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